안녕하세요. 저는 명문고등학교에서 3년 재학했고 올해 연세대학교를 최초 합으로 붙었고 케이스에서는 5년 정도 도움을 받아서 대학을 나름 잘 붙을 수 있었던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학과 선정이 대학을 보는 데서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대학 이름 보고 가도 좋지만 그 이름을 보기 위해선 또 좋은 학과를 골라야 하고 그 학과를 고르는 과정이 단지 1년에 하루 만에 나오는 그런 선택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의 경우에도 전 원래 컴퓨터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고 싶었으나 제 내신에 맞춰야 했고 또 학교도 어느 정도는 갔으면 좋겠어서 학과를 골라보고 그거에 대해서 저 혼자도 찾아보고 학교의 도움도 받고 했더니 제가 가고 싶었던 학과가 딱 건축공학으로 나오게 돼서 전 학과를 잘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저는 모두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내신을 잘 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명관역 내에서 보면 보통 정시보다는 수시로 많이 가는 추세인데 그 추세에서 대학을 제일 잘 그리고 가장 쉽다면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내신을 통한 교과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빠른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 2, 3학년 내신을 잘 관리하면은 대학을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 갈 수 있었던 것도 내신을 잘 준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명문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명문고등학교는 광명 내에서도 내신이 그렇게 따기 어렵다고 평가되는 학교는 아니었어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내신을 상위권에서 따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부할 때 저는 웬만한 과목들을 거의 다 외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시험 범위도 적기 때문에 국어 지문이 있어도 이 부분에선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온다는 걸 암기하다시피 공부했던 것 같고 수학도 물론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교과서 위주로 많이 내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를 충분히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영어는 당연히 암기고 과학, 사회는 당연히 암기고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연표를 그려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왜냐면 단순히 암기하다 보면 한국사는 다른 과목에 비해 암기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계산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연표로 정리하고 매일 한 연도 아니면 한 세기 동안 뭐가 있었는지 이렇게 외우다 보면 시험 때까지는 거의 모든 걸 암기하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하루 종일 교과서 들고 계속 읽어가면서 외우기만 했던 것 같아요. 시험 대비 한 달을 한다고 치면 문제를 푸는 양과 똑같이 암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내 문제를 풀 수 있어도 모르는 개념이 나오면 그거는 문제를 풀고 답을 못 고르는 상황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와 문제 푸는 거는 같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암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막 그냥 뭐뭐 했습니다 씁니다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단원에서 중요한 챕터를 그 문제집 같은 데 보면 줘요. 그 문제집 같은 걸 주면 그거를 외우고 그 후에 그 외운 걸로 문제집에 기본 단어 같은 거 써보고 있는 거 있으면 그거 정도 쓰고 그 다음에 교과서로 넘어가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안 찝어주실 것 같아도 분명 찝어주세요. 그거를 파악을 하고 그걸 외우고 옆에 있는 새끼까지 외우고 나면 그때부터 문제를 풀어도 웬만하면 안 틀리고 틀리는 게 있으면 거기서 또 암기해가면 되는 거고 이렇게 나아갔던 것 같아요. 영어 단어 암기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왜 이래서 이렇고 이게 이렇구나 그럼 이거는 이래서 이렇다는 걸 이렇게 외워야지 하면서 국어도 마찬가지로 국어도 문학작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문학을 많이 하는데 문학을 거의 여기서는 어떤 표현법이 들어갔고 여기서 어떤 소수장의 특징이 있다 이걸 외우고 보면 이 사람이 왜 이걸 썼을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기 위해선 그러면 주제는 이게 아닐까 하고 봤는데 이거야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 문학 작품을 제대로 즐긴다면 즐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문제를 많이 푸는 스타일이긴 한데 저는 마플을 한 권을 풀고 그리고 또 나머지 한 2주 동안 일품이나 단거나 이런 조금 어려운 책들을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완전 최상위는 아닌데 그렇다고 쉽지도 않은 한 중상위 정도의 문제를 많이 풀면서 중상위 킬러 정도를 대비하고
그리고 마지막 1주에서 1주 반 정도는 교과서만 완전 미친 듯이 풀었던 것 같아요. 저희 학교 내신이 교과서에서 많이 나온다고 아까 얘기했었고, 교과서를 많이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도 많이 풀어보고, 교과서에서 나오는 추가 설명이라고 한 부분에서 어려운 공식들, 우리가 선생님들이 암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식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시험 가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쓰일 때가 있어요. 거기서도 문제를 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많이 봐줘야 하고, 또 이 풀면서 킬러다운 킬러도 풀어봤고, 그렇기 때문에 내신을 들어갈 때 저는 상중하 문제 모든 거를 섭렵하고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케이스의 그런 커리큘럼 때문에. 근데 전 학교 수업은 제가 알아도 이악 물고 들었어요. 왜냐면 어디서 흘리실지 모르거든요. 이 어디서 흘리실지 모른다는 게 전 중학교 때부터 이랬는데 선생님들 수업에서는 어쩔 수 없이 흘리세요. 이게 특히 내신 기간이 다가오는 한 3주, 2주 이때부터는 이렇게 살짝 이런 표정을 지으시면서 얘들아 이런 부분 잘 알아둬야 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무조건 나오는데 그 부분이 또 중요하게 나와요. 그냥 중요하다는 부분에 이렇게 쳐놓고 그 부분을 또 이게 또 케이스의 좋은 점인데, 제가 중요하다고 찝은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께 여쭤보면 그 부분에 관한 문제들을 많이 주세요. 제가 이런 부분 학교에서 배웠어요 하면 선생님이 이런 부분이 나올 거래요 라고 얘기하면 저희 반 친구하고도 나눌 수 있는 거고, 그 관련된 문제를 학원에서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학습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저는 인상 깊어요. 또 수행평가에서도 문제를 푸는 수행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혼자 풀어낼 수 없고, 뭐 다른 학원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방식의 해결책을 저한테 주셨던 것 같아요. 풀이법을 단 한 가지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으니 너가 잘 체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너가 선택을 해서 이걸 공부해 가라 라고 얘기해 주셨던 게 제 내신 따는 데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국어는 활동도 많았는데, 국어는 일단 책 읽고 뭐 하는 활동이 많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했던 걸 바탕으로 푸는 것도 많았지만 그렇지 않은 수행평가들이 꼭 매 학기씩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뤄보지 않았던 시 여러 작품을 주고 이 중에서 너가 선택을 해서 감상평을 이렇게 어떤 조건을 주어줄 테니 이거 입각해서 얼마나 써라, 이런 활동이 있었고, 수학은 문제 푸는 거, 독서하는 거, 그리고 평소 수업 태도, 이렇게 세 개가 제일 주가 됐었던 것 같아요. 이 문제 푸는 거 같은 경우에 1학년, 2학년 때는 교과서 상 문제 정도로 나오는데 3학년 때부터는 조금 문제집에서 나오는 거, 수능 관련된 기조로 많이 내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찌 보면은 수능하는 데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는 3년 내내 같은 수행평가가 하나 있었는데 선생님은 달랐음에도 에세이 쓰기라는 활동이 있었어요. 어떤 주제를 주어주고 문법에 틀리지 않고 내용이 마음에 들며 뭐 여러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맞춰서 에세이를 여러 날에 걸쳐서 써요. 첫날에는 마인드맵, 뭐 둘째 날에는 뭐 개요 써보기, 셋째 날에는 뭐 연습 하나 써보기, 그리고 넷째 날에는 그대로 쓰는 건데 셋째 날에 쓴 거를 볼 수 없고, 그리고 네 번째 활동 차에 제가 그걸 암기해서 써야 돼요. 그것도 암기하지 않으면 제가 그냥 이해했던 그대로 쓰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고등학생 입장에서 문법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암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잘 따져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한국사 같은 경우는 암기 시험 많이 봤었던 것 같고, 과학은 실험 수행평가가 꼭 껴있어요. 이 실험 수행평가도 잘 해야 되고, 문제 푸는 수행평가들이 있는데 문제 푸는 수행평가를 주시긴 하는데 그 범위가 수학이나 국어에 비해서 좀 넓고 그 안에서 몇 개가 나온 형태라 과학 문제 수행평가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통합사회나 생활과 윤리 같은 거는, 통합사회는 근데 제가 1학년 때 선생님이 그랬었는지 몰라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떤 상황을 주어주고 그 상황을 배운 걸 통해서 난 어떻게 생각하는지 쓰시오, 이런 거였는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개념을 알고 있고 이 상황이 어떤 건지를 알매도 제가 그걸 말로 풀어서 몇 자 이상 쓰라 했을 때 그거를 몇 자를 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늘리는 부분 같은 거를 영어든 국어든 사회든 과학이든 그 부분을 잘 체득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는 클러스터 활동, 그리고 두 번째는 멘토 멘티 활동이에요. 이 클러스터라는 거는 지역 내에 있는 여러 학교가 서로 협력을 맺고서 각자 학교에 교수님이든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1년간 수업을 듣는, 그러니까 보충 수업, 추가 수업 같은 느낌인데, 저희가 교과목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워요. 과학 실험이라든지 뭐 로봇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사회 분야에서는 뭐 사회 실험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저는 로봇 소프트웨어 쪽을 선택을 했어요. 로봇 소프트웨어를 처음에 한다고 해서 저는 당연히 소프트웨어를 배우고 뭐 코딩하는 걸 배우겠구나 했는데, 저희가 코로나 학번이었는지 몰라도 일단 첫 학기는 원격으로 줌으로 수업을 했어요. 그 줌 수업에서 키트를 나눠주세요. 그 광명 북고등학교랑 연결해서 했던 건데, 북고등학교에 가서 키트를 받아오고 그 키트를 통해서 혼자 아두이노 코딩을 배웠어요. 제가 아는 친구도 있었고 학교에서 같이 가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과 협력을 해서 하면 선생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했던 걸 제 생각에는 초음파 센서, 뭐 미세먼지 센서, 그리고 뭐 모터, 여러 가지 모터, 그리고 온도 센서 다 해봤던 것 같은데, 선생님 도움 없이 제가 코딩을 배워서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또 2학기 때는 마음이 맞는 친구들을 모아서 그룹 프로젝트 활동을 해요. 이 그룹 프로젝트 활동이 저는 자소서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4명의 의견을 모아서 하나의 자소서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으로 만들 수 있는 거고, 제가 자소서에 쓰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그 그룹 프로젝트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그런 면모를 잘 드러내주면 제가 쓸 수 있는 방향으로도 쓸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 예시를 들면 저는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저는 3D 프린터 쓰는 거 그리고 자율주행차 써보는 거, 이 두 가지가 저의 목표였는데, 저랑 같이 했던 친구들이 소프트웨어 쪽에 관심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동차 코딩을 그 친구들이 하고 저는 3D 프린팅을 통해서 건물의 구조를 만드는 그런 부분을 많이 연습을 했었고, 그리고 줌이라는 자동차를 이용했는데, 그 줌이라는 자동차를 통해서 그 앞에서 1학기 때 했던 아두이노 코딩이 아닌 C 언어 같은 것도 배울 수 있어서 대학교 때 배우는 코딩을 미리 배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자소서에서 남들과 다른 차별점을 줄 수 있다는 점, 이 두 가지 부분이 제 자소서에서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활동은 이제 멘토 멘티 활동인데, 제가 2년을 멘토 멘티를 했어요. 1년 첫 학년은 통합과학이랑 수학을 했었고, 두 번째 2학년 때는 지구과학을 했었는데, 제가 다 자신 있는 과목들로만 했어요. 이걸 하면서 물론 친구들이 제 말을 못 알아들어서 답답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점을 친구들이랑 잘 풀어가고 이런 점은 어땠냐 물어보면서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게 많았고, 그를 통해서 제 공감 능력을 자소서에서 잘 드러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거의 이 멘토 멘티 활동으로 자소서 2번을 썼던 것 같아요. 수학의 관점에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저는 오래 다녔는데 거기 다니면서 제일 좋았던 건 윈터스쿨이에요. 이 윈터스쿨이라는 게 방학 때 한 달 정도 하는 건데, 제가 매일 나왔다고는 못하겠어요. 근데 저 나름 매일 나오려 노력했고 거의 매일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면서 시간 관리를, 그러니까 제가 자율적으로 하진 못하니까 남이 시켜서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윈터스쿨을 통해서 시간 관리를 굉장히 잘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전에 쓸 수 있는 시간은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를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잘 썼던 것 같고, 윈터스쿨을 하면 보통 강의를 듣거든요. 그때 뭐 수학 선택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겨울방학 한 달 동안 문제집 한 권의 기초 강의서를 끝내요. 그 기초 강의서를 통해서 학기를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내신을 다져놓을 수 있고, 심한 문제를 학교 가서도 잘 풀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제가 잘 풀면 어떤 선생님이 안 좋아하겠어요. 이걸 통해서 선생님들한테도 좋은 인상을 남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윈터스쿨에서 시간 관리, 예습 그리고 뭐 그냥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겨울은 그냥 저는 고2 겨울 때 진짜 학원에 살았어요. 아침에 8시 반인가 9시에 나와서 집 가기 저녁 10시까지 수학학원이 있는 날이든 없는 날이든 학원에서 수학 있는 날엔 와서 수학 공부도 하고 다른 것도 가져와서 다른 공부도 했고, 저는 고2 겨울방학은 윈터스쿨을 보냈던 것 같고, 수능 공부 관련해서는 내신을 하면 보통 모두 수원, 수투, 미적, 확통, 기하까지 전 과목을 내신을 하거든요. 그러면 모든 시험, 내신 시험을 잘 준비한다 하면 기본은 마련이 돼요. 이 후가 중요한 건데, 케이스에서 수능 공부를 준비할 때 문제집 한 권을 가지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 문제집을 풀면서 저는 제가 따로 실전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학기가 끝나고 이제 제대로 수능 대비만 할 수 있던 때 저는 거의 일주일에 3-4개씩의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가면서 수학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수학도 거의 이게 암기라고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문제 유형이나 이런 것들이 잡히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문제 유형에 대한 것들이 합쳐지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서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3학년 1학기 때 읽었던 책이긴 한데, 유현준 교수님의 어디서 살 것인가 라는 책이 제 학과와 제 미래에 관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줬던 것 같아요. 도시는 어때야 하는가, 건축은 어때야 하는가, 그리고 건축은 왜 이럴까라는 그런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교수님의 방식만으로 하는 건데, 굉장히 건축이 공학적이고 과학적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제가 좋아하는 인문학적인 요소들이 참 많더라고요. 경제적인 면도 아니면 사람 대 사람, 인간관계적인 면에서도 건축이라는 건 참 많은 걸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되게 매료가 돼서 저는 건축공학을 고르게 됐고, 건축에 관심이 있다면, 아니면 관심이 없고 그냥 공학도여도 여러 관점이 나오니까 이 책은 꼭 읽어보는 걸 추천해요.